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작성한 세월호 사고 상황 보고서입니다. 사고 개요와 구조 상황 아래쪽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시각은 오전 10시. 중대본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꾸며서 적은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이 10시 이전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10시에 작성 시점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상황 보고는 누가 작성했으며 그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줬냐 이런 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앞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 보고보다 먼저 세월호 사고 상황을 알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의 전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9시 20분에 해경에 전화를 걸어 여객 조난 신고가 들어온 게 맞는지 먼저 물었던 겁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운영위에 나와 YTN 보도를 보고 청와대가 9시 24분 사고를 첫 인지했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해경 말고 58분 이전에 또는 그 이전에 이게 조난됐다는 걸 청와대는 알고 있고 해경한테 거꾸로 확인하는 겁니다. 세월호 첫 보고 시각과 관련된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 최초로 소환된 장호중 검사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사 방해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댓글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장 검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응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시킨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당일부터 내리 사흘 연속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인 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피의자로 불려왔고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 검사장에게 현안 TF에서 맡았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장 검사장과 이재영 부장검사를 이번 주부터 수사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또 출국 금지로 이미 발목이 묶인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 의원들은 일요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초 국감 종료 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탈당 시점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 등 보수 통합을 시기상조로 비판하는 자강파 의원들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구심력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새 지도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등록 후보자 6명은 모두 자강파로 분류됩니다. 보수 통합의 또 하나의 축인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갈등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각 방미, 국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은 입국장에서부터 혈전을 예고했습니다. 시작하면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3일 열릴 당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최종 정리될 경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친박 청산 문제는 보수 통합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해온 만큼 정면 충돌의 결과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땡땡님의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다 생략하고 요점만. 로또 사업이 이상하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새날에서 그 의혹을 파헤쳐주세요. 우리는 주진우가 없어요. 탐사보 되는 거 못해. 네, 그게 아쉽죠. 네. 뭐 아쉽기는 야수가 하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주세요. 뭐 그러면 일단 결과치, 어떤 그 성과물을 내면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리고 책 내. 그러면 책 팔아줘.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로또 추격기 같은 것도 써야 돼요? 근데 로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서민들은 일종의 평생의 낙 중에 하나인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 친척분도 매주 로또를 사시는데 당첨되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냥 낙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한 달 이상 됐는데, 그래서 지금 미루다가 그 사이에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봤다고나 할까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트위터를 한번 가보세요. 트위터에 최병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또 15년째 조작, 국내 유일한 증거 소유자 최병관입니다.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이분. 알파벳 EEGWY 숫자 13. 그러니까 이분을 트위터에서 찾아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최병관님이라고 하면 이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로또 2기 사업자가 유진그룹이라는 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 주체가 국민은행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국민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통째로 주관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은행 자체도 거기에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등 강점을 나눠주는 역할을 국민은행이 하다가, 그러니까 2007년 12월 2일부터 사업자가 바뀝니다.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바뀌어요. 그 컨소시엄이 바뀐 때가 공교롭게도 그 해 그 달에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오랜 시간 동안 대세론으로 달려와가지고 누구도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여권 후보인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하고, 이거는 뭐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2기 로또 복권 사업자인 유진그룹의 이를테면 계약 만료 기간이 올해 12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로또를 조작해 왔는데 나눔 로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농협이 이제 그 주체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국민은행과 농협만 알고 있지 유진그룹은 모르잖아요. 유진그룹이 여러 군데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007년 12월부터 올해 2017년 1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가 바뀌면 그 서버 안에 있던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검찰은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최병관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로또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뭐 십몇 주씩 뭐 두 달씩 세 달씩 이월돼 가지고 뭐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당첨금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매주 10명씩 5명씩 많게는 15명씩 당첨자가 나와요. 그것도 1등이 그 6개 번호가 맞는 사람이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월된 경우가 있긴 있었죠. 뭐 이렇게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당첨금이 400억이 된 경우도 있었고 800억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매주 그렇게 그 10명 내외씩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진그룹이에요. 유진그룹은 뭔가 제가 나름 취재해본 바로는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것, 뭔가 이렇게 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상화되어 있는 그룹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들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는 유진 기업이 49.3%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정보시스템 10%, 농협 10%, 윈디플랜 10%, SGNG 3.3%, 삼성출판사 3.3%, 빅솔론 3% 등이 주주사로 참여했습니다. 로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당첨금 2월 얼마 뭐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공식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로또 이름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앞에 나눔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네. 나눔 로또다. 그래서 이게 로또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 노동이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돈 그 자체가 사업인 사업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14년 얼마 되지 않았죠. 2014년에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나눔 로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주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 컨소시엄을 만들 때 유진그룹 쪽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국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 회사가 선전됐는지를 잘 모르는데 뭔가 경력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규정상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 참여는 금지돼 있거든요. 그 로또 사업에서.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누구는 어떻게 하드웨어를 맡고 누구는 방송을 맡고 누구는 뭐 이렇게 실제 돈을 모았다가 분배해주는 역할을 맡고 하면서 그 사업 구조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게 규정인데 지금 유진그룹에서는 컨소시엄 제안해서 사업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실제 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배당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금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진그룹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의혹만 있어요. 예, 뭐 예. 우리가 뭐 대단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전혀 사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는 로또 추첨 기계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알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일단 세르비아에서 로또 조작하는 장면이 들켜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알고 있기에 생방송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생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방송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방송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로또 기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 툭 튀어 올라오죠. 툭 튀어 올라오기 전에 돌면서 그게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야.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 거는 어떤 거냐면 숫자가 만약에 6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르비아 이 동영상을 보면 14가 있고 24가 중간에 있다고 쳐요. 근데 진행자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24를 먼저 말해버려요. 그리고 14를 말해버려요. 생방송으로 그걸 진행하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당첨된 숫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자가 봤을 때 원래는 숫자가 14가 나와야 될 건데 24가 먼저 나와버렸어. 근데 14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SBS에서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녹도 당첨금 발표하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뒤에 나올 번호를 먼저 말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세르비아랑 같은 기계라고 하죠. 기계가 같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로또의 당첨 확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억들 아시겠지만 농협 나눔 로또로 바뀌면서 당첨자가 매주 많게는 5명, 6명, 어떨 때는 10몇 명도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갔었고 그전에는 2월 되는 게 꽤 많았는데 지금은 제 기억하기에 수년 동안 2월이 없어요. 그런 로또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게 도박 분야에서 사실 고객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지급하는 사람들, 돈을 내고 어떤 기회를 획득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기가 얼마나 쉽냐면, 이거는 지금도 도박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뭐, 마카오나 홍콩의 도박장에서 블랙잭이나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걸 생중계를 한단 말이죠. 국내에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신 그 어떤 불법 도박장에 모여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고 그 화면 결과에 따라서 승패나 어떤 승률에 대해서 돈을 계속 내는데 실제로 돈을 따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경기장에서 그 도박장에서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마감하기 직전에 올 배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축구 게임이든 야구 게임이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박이 가능한 스포츠에서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편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에서도 이런 그 공기로 이렇게 뭐 공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뭐 인터넷에서 여러 그 공학도들도 뭐 이렇게 새로운 추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는 했는데 그만큼 지금 방식이 사실 의심받기 너무 좋은 방식이거든요.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세요? 주택복권 시절에 화살 돌려가지고 쏘세요. 뽕 쏘고 그런 건 사실 조작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너무 허점이 많은 방식이죠. 매주 그룹 당첨자가 800만 분의 1 확률에서 당첨자가 몇 명씩 나오는데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바뀌기 전보다 2배 늘어났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로또를 보고 있으면 저도 로또 한참 매니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특별하게 로또를 한 사람이잖아요. 매주 10,000원어치씩 자동으로 2장을 사고 5,000원. 네, 1년 동안 안 맞춰봤어요. 나름대로 프로젝트였지. 그래서 매주 당첨됐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맞춰봤잖아요. 총 당첨금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54주예요. 1년이. 네, 50주 치면은 만 원째 50만 원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실제로 당첨자가 만약에 10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뭐 10억씩 정도 나눠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실제 당첨자는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며. 이를테면 이런 건 가능해요. 이 얘기까지 이야기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조작하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른바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이걸 주체인데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심리 전단처럼 어떤 단이 있어가지고 로또를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말 좀 힘들다 사실. 근데 만약에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번호를 자기가 써서 내고 그 당첨금이 다시 유진그룹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면 물론 그 컨소시엄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도 이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컨소시엄에서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로비를 많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 사업자는 이익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절반은 배당금으로, 그러니까 당첨금으로 써야 되고 그 몇 퍼센트는 또 그 사회환원금으로 써야 되고 몇 퍼센트는 세금으로 내야 되고 몇 퍼센트는 또 해서 컨소시엄 사업자가 가져가야 되는 몫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로또 사업을 열심히 뭐 판촉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이익이 더 커지는 사업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순간 이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 당첨자를 많이 내서 그중에 일부를 자연스럽게 회수해 나가는. 그래서 그 배당금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배당금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희한하게 저는 몇 번 해봤어도 2개 맞은 적도 별로 없었는데 대단하네요. 8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로또를 사게 만드는 심리적 요건이 있어요. 당첨자가 매주 그렇게 나오는데 언젠간 나도 당첨될 수 있어. 그 예전에 로또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또는 그거잖아요. 정말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대박!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10억 정도 당첨금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강남의 아파트도 그보다 더 많아, 돈이. 근데 좋은 측면은 소박하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빚도 좀 갚고 학자금 뭐 빚진 거 주택 대출금 갚고 이런 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국민들의 돈을 10년 이렇게 넘는 시간 동안, 10년이죠, 이제. 딱 2017년 12월 1일이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만약에 누군가의 손을 탔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 관련해갖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국책사업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덮었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뭐 로또가 다 조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적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의제를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로또가 한수원 논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생각해봐요. 로또 당첨 시스템이나 로또가 운영되는 그 전산 시스템 있죠. 그거를 모두 전산 개발자들한테 공개한다고 해서
누가 득보는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투명성이 중요한 곳일수록 유독 공개를 안 한단 말이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수원도 딱 그 논리거든요. 한수원이 원전 운영 방식 자체가 무슨 뭐 보안이고 뭐 국가 안보니 뭐 이런 핑계로 공개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수입해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개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네. 오히려 나눔 로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복권방에 한 번 가서 사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심하게 인터넷으로 몇 번 사봤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은 그 매주 당첨자들의 사진과 그러니까 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네. 사진하고 그 사람들이 자필로 한 줄 메모를 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다음 주에 마치 내가 될 것 같은 환상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그 네, 사진까지 네, 네. 찍어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왜 정작 공개를 해야 되는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이게 뭐 사실로 드러나거나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배반감이랄까요? 상실감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이 차제에 뭐 계속해서 유진그룹이 로또 사업자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12월 1일이면 계약 종료 기간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야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어 들이셨다면 계속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최병관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또 사업을 계속 할 거면 뭐 아름다운 재단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사업권을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홍땡땡님,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다고. 주진우 기자도 없는데. 그 주진우 기자도 수년 동안 네. 취재만 했지 어떻게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죠. 파헤쳐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파헤칠 포크레인이 없어요. 네. 일단 우리는 간만 봤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퀴즈맨, 목소리 미남, 얼굴도 미남. 목소리도 미남인 퀴즈맨 서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버터바른 목소리였습니다. 버터바른 목소리. 그리고 이제 배신자 유배가 끝나신 대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의료계 체개발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재밌어. 쓰염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날씨가 엄청 춥대요. 밤에 엄청 추워요. 예. 제가 얘기한 대로 계절은 빨리 오고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절 시기를 저는 한 달씩 앞당겨준다고 봅니다. 겨울은 11월, 12월, 1월 그리고 2월 넘어서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죠 그거. 추석 때 몽고에서 오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 벌써 영하 20도라고 그랬더만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껌이겠어요. 껌. 예, 참 따뜻한 곳이다. 예. 제가 언제 날짜 하나 잡아서 어디 낙엽길이나 좀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겨울이 닥치면서 가을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서울 쪽에 있는 산 이쪽은 아마 이달 말부터가 단풍 절정일걸요. 예, 단풍도 못 즐기고 지금 열심히 박근혜 석방하라고 외치시는 분도 계시고 불쌍한 분들 진짜. 자, 알겠고요. 일단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벌써 촛불이 1주년 됐죠. 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 JTBC 손석희 뉴스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제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 이분 아이디가 동서통합님인데요. 이분이 1주년 기념으로 전화 인터뷰를 JTBC 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녹음 전에 제가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JTBC에서 출연 요청을 했답니다.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라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날 열심히 들으신다는 그분이시죠? 예. 이분이 아마 새날, 아마가 아니라 진짜로 새가 날아든다 왕 애청자라고 저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잘 듣고 있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여기까지 짧은 인사고요. 오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제 10주년 행사 홍보는 제가 좀 다른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목소리가 엄청 귀엽다. 아, 그렇죠. 네. 이은주 씨라고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아는 이은주가 두 분 계십니다. 네. 아마 정초원 연구원이랑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부탁했더니 얼른 해주더라고요. 예. 네. 자, 지난주 문제.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해야 할 피감 기간은 780개나 됩니다. 약 2주간 개별 상임위가 감사해야 할 기관은 평균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3번 5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답자 불러드릴게요. 김동숙, 하승수. 하승수 위원장 아시죠? 네. 비례연대. 이정열, 임승희, 박민우, 강지현, 김현령, 박용호, 이영아 등 계시고요. 자, 이번 주 문제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다루어지는데요. 이상희, 이상구 이 두 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상희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그간의 시민사회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하고 이끌었다. 2번 이상구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3번 이상희 대표는 의사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학 분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4번 이상희 대표는 의학 분업의 성공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 우호 세력이 다수 형성되었다. 씁쓸한 퀴즈입니다. 씁쓸한가요? 이거 힌트를 좀 대표님이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 그런가요? 의학 분업을 의사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게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도 일부긴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같은 뭐 의사단체, 약사단체들이라도 찬반이 또 따로 있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의학 쪽도 사실은 가치관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게 가치관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는 뭐 차치하고요. 자, 그런 느낌이고.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예.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에 퀴즈 문제를 우리 버터가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명 넘게 그 페이지를 봤더라고. 예, 페이지 뷰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권이 하는 건데 바깥으로는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 한쪽으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짜 고퀄의 정치 지지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촛불 시민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10월 29일이 촛불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잘못된 정권 갈아엎자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 뒤로 오는 정말 어쩌면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지도자 뽑아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지향점이기도 할 거고요. 맞죠. 지난 겨울 내내 벌써 참 1년 다 됐다는 게 참 세월이 총알같이 빠릅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보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우리 존경하는 권 PD님하고 함께 이렇게 새가 날아든다 방송한 지도 좀 1년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맘때쯤에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아 진짜 우리도 1주년 어제 파티 한번 해요. 1주년 파티. 얼굴에 이제 막 애정애정 하시는 표정. 진짜. 감사합니다. 예. 1년을 매주 봤으니. 그렇게 하긴요. 그 우리 정이-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보는. 그럼요. 저희 무지 들었죠. 그래서 지난 그 촛불의 그 한 거, 그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축약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지만 사실 촛불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적폐가 이렇게 격하게 쌓여 있는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냥 그걸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한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폐 세력, 그 위법적 세력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의 그 위법적, 위헌적 적폐 이것만 이제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거 정확하게 이 본질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는 그 위법적 적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적폐를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촛불 시민의 진정한 호소와 외침의 의미가 바로 이 경제 사회적 적폐의 진정한 청산이다라고 내가 확신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신 장소 그거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병원이었죠. 여의도에 있는 그 여의도 성모병원이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연설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의 함성은 이게 나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 그리고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나라죠.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쫄딱 망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냐고 촛불 시민이 물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비전, 전망, 이걸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2의 촛불의 혁명이다. 그래서 제2의 촛불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밥이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곧 밥입니다. 그 밥이라는 게 먹고 사는 밥은 아닐 거예요. 내 삶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진짜 배기로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예.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출범 한 5개월 좀 더 지났고요. 근데 그 사이 1년 동안 대략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대통령 바꿔놨는데 뭐 바뀐 게 별로 없네.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나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의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후한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는 길에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세계 시민상 이런 상을 촛불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촛불혁명을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신 수상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프레들리 에버트 재단, 독일의 3인당이 유명한 싱크탱크이자 정책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에버트 인권상을 바로 촛불혁명에 대해서 천말 촛불 시민을 그 수상자로 해서 수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막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3년 동안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던 세월호가 올라온다든지, 또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성과인 것 같고요. 또 대법원장이 바뀌고 또 공비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신설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이 파업을 하면서 방문진의 이사진이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느리지만은 꾸준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촛불혁명의 전리품, 성과물들을 확인은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 다수의 느끼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정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정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뭐 정권 바꿔놨더니 달라진 것도 없네. 그러면서 지지 처리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뭐 좀 해달라. 당장 어렵다. 반대. 요 개념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뭐 이제 그 사이에는 정권 교체도 있었고 촛불 혁명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그 정권 탄생 이전에 말한 거죠. 지난 1년 동안 이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에 비교했을 때 뭔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버터는 무슨 장면을 떠올리는지 나는 알 것 같아. 청와대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그 잘생긴 사람들이 와이셔츠 딱 앉아가지고 폼 잡았잖아. 버터 말 그게 이제 외모 패권주의라고 그랬는데, 버터는 순간적으로 머리에 그거 떠올렸을 거야 아마. 그게 저기에 내 얼굴도 있었으면 아마 틀림없이 버터가 그 상상했을 거야. 맞지? 제 얼굴이 있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저거보다 낫다. 그 외모 패권주의에 대한 무한한 그 부러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적폐 아닐까요?
근데 저는 예,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기획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제가 치매 국가 책임제 그거를 발표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어디 가셔서 그거 발표했는지 아세요? 청와대에서 그 구중궁궐에서 발표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서울 요양원에 가셔서 발표했어요. 문재인 케어 어디서 발표했죠? 바로 가톨릭 대학교 부속병원 여의도 병원 가서 그렇죠.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되자마자 맨 먼저 가신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인천국제공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하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제 가능해졌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데 그 주제가 정치 공방을 하는 정치 이슈가 아니에요. 전부 다 민생 이슈예요.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고 이게 지난 촛불의 광장에서 터져나왔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의 울분에 대해서 이런 게 바로 나라입니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달콤해요. 이게 저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는 지금 건강보험 이거 관련한 것들이 가장 그래도 이거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법제화되고 이게 바뀌고 그러면서도 또 몇 개월 지나야 실감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컨텐츠로만 나오는 것들만 봐도 와, 정권 바뀌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세상이 지금 현재 다 바뀌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진 위원장님은요. 건강보험 관련한 거 말고. 글쎄요, 저는 뭐 아마 우리 세대에 살아오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가장 큰 국민 행동을 봤기 때문에 촛불 시위와 촛불혁명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30년 만에 오는 굉장히 인상적인 광경이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새날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그 지하 골방에서 그 촛불혁명의 구체적인 콘텐츠 그렇게 해서 바꾸고자 하는 나라가 단순히 박근혜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런 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인지를 매주 이제 아마 대선 전까지 30번 넘게 저희가 방송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촛불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면서 이 촛불 들게 되는 또 다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이 좀 주마등 같이 쭉 펼쳐지면서 벌써 저 1년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만요. 그 사이에 우리 존경하는 푸른 나무님하고 우정도 너무나 깊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서먹서먹하고,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정치 시사 방송이잖아요. 우리 세간나라든다가 정통 정치 시사 방송.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조금 품격이 있는 겁니다. 정통이 아니고요. 제 사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여러 그런 종류의 정치 시사 방송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정통성이 좀 있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팟캐스트 형식은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들 컨셉이 일반인이잖아요. 주도하는 그렇죠. 세력은 뭐 지금 정치인도 출연한다고 해도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 스토리 같은 거. 예전에 이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던 때는 내 주장만 막 했던 어떤 그리고 그것이 진보로 인정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 뭔가 더 합리적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청취자들과 함께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 성장 되게 많이 했구나. 성장했다고 하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생각이 얼만큼 편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는 어찌됐건 그 기성의 방송과 연계 안 하고 비록 작은 꼴방이지만 일반 시민 그 트위터 군단에서 출발해서 그 소박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건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정치 시사 방송으로서는 그래도 상당한 지위를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 1년 전에 우리가 합류했잖아요. 우리가 합류했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일반 소시민들의 한 부분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회의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서 어떤 엘리트로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일반 정치 시사보다는 또 정치 시사 중에서도 뭐 정치 삼국지처럼 막 이렇게 재미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녹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우리의 그런 기대와 열망, 우리가 정치 시사 방송을 재미 위주로 들으려고 하는 청취자들에게
우리가 살짝 그 엑기스로서 정책을 녹여내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전달해보자 이런 시도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우리 푸른 나무님하고 우리 복지국 소사이어티가 한번 퓨전한 거거든 이게. 동서양 음식의 퓨전 비슷하게 시도해 본 거야. 이 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해왔던 1년 동안의 시기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특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 바로 그 촛불의 그 시위라고 하는 촛불 혁명의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또 정권 대선이 있었고 또 그걸 정권 교체 과정이 있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과정을 영광스럽게도 팟캐스트를 하면서 겪었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팟캐스트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와 비슷하게 출발했어도 근데 우리가 겪었던 일은 사실은 미중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있기도 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려보면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한 지점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전문가스럽게 다만 캐릭터는 오히려 전문가들을 일반인화 시켜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공감력을 만들려면 저 사람도 집에 가면 아빠 그리고 되게 막 쪼잔한 거에도 화를 내는 보통의 인간 이런 모습을 지향한다고 보는데 뭐 이건 비판은 아니고 일종의 같은 방송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면 이 방송은 정말 재밌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내용도 그렇지만 이분들 캐릭터가 이 복지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뭘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인정합니다. 컨텐츠를 막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재미는 여유를 둘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만 새날 입장에서는 이런 건 있죠. 뭐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이 있겠지만. 정치와 가장 밀접한 사실은 정치의 본질인 복지를 놓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갖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새날의 격을 한껏 올려준 건 사실이에요. 다만 다운로드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만 서로 간에 매치 잘 시켜가면 계속해서 어딘가의 걸방에서는 복지 하고 있으면 진짜로 복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에치카의 그 역사를 무엇인가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 이런 구절이 어떤 생각이 나는데요. 이 촛불혁명을 보면서 우리가 10년 동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죽으라고 해왔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시기가 몇 번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갑자기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 논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든지 이번에 촛불혁명 때도 국민들이 우선은 말도 안 되는 거 좀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막 10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고생해갖고 그러면 도대체 저놈 쫓아내는 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또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우리가 역사의 그 한목적적인 발전 방향에 서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그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 들었습니다. 네, 제가 새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이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창립했던 게 2007년 7월 5일이고 한여름이었거든요. 7월 5일이니까. 그리고 그해 2007년 가을에 국회 사무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요. 그럼 저희들이 왜 하필이면 정부 부처가 아니고 국회에다가 사무처에다 등록해 놓은 거면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성격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정부의 모든 부처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특정 한 부처에 가져가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정책을 다루거나 복지 정책을 다루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사단법인 등록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이 인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경제, 복지, 노동 뭐 모든 이슈를 다 다루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찾아낸 게 국회 사무처에다가 등록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 박세일 교수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아시죠? 그분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관련되어지는 그 싱크탱크거든요. 그게. 그러다 그것도 국정의 모든 주요 주제를 다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1호로 국회 사무처에다가 사단법인 등록을 했더라고. 우리가 그거를 딱 알아냈는데 어떻게 왜 알아냈느냐?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임채정 씨였거든. 임채정 국회의장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2007년도 가을에 국회의장이 임채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잘 부탁해가지고 임채정 의장은 제가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한참 국민건강보험을 창설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제 보스였거든요. 제가 그게 정책 책임자로 했을 때 그분이 정책위원회 의장이었거든. 잘하는 형. 그래서 김 차장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쭉 1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발전을 저희들이 해오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는 거예요. 정책을 막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담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내세운 담론이 역동적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엔진을 탑재한 복지국가 노선. 그러니까 복지국가 하면 분배 복지만 잘하고 경제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편협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의 엔진을 딱 탑재한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부자 나라거든요. 경제 성장을 잘하거든요. 성장도 잘하면서 복지 분배를 잘하잖아요. 그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한 게 우리 역동적 복지국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을 열심히 쓰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정치인들의 우리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 공론화라 그러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성공했습니다. 이걸 2010년에 크게 한번 성공했거든요. 2010년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한번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서론이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푸른 나무 만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세 번째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거. 두 번째 이걸 이제는 시민사회와 언론과 정치권의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가 일반 국민에게 복지국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동안 잘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겠다고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지국가 강연을 하고 조직해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10,000명이 안 되는 거야. 1년 동안 만난 게 우리 방송에 수십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푸른 나무를 내가 지금 칭찬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우리가 1년 전에 새날에 딱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하니까 갑자기 우리 청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야. 좋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돈 내고 하라 하면 저는 돈 내고 해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나가면 돈 받고 하잖아요. 어디 뭐 하더라도 이거는 돈 내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꿈을 이루어주잖아. 우리 꿈이 뭐라고? 모든 국민들이 복지국가 정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지내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꿈인데 우리 꿈을 이루는데 장소를 제공해주면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고마워.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다 보면 방송에 있어서의 운동성, 박근혜 정권 때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상업성. 근데 사실은 의도는 속에는 운동성이 숨어 있을지라도 방송은 상업적이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상업적이라는 게 뭐 그걸로 돈 번다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해주려면 뭔가 상업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상업적인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대중성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 입장은요. 대체적으로 상업성만 갖추면 컨텐츠 업기가 되게 쉬워요. 뭐 하고 싶은 말로 뭐 대차게 까고 욕하고 사람들 시원하게 사이드만 해주면 되는데 초창기 방송 만들 때는 그런 요소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상업성이 없으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파력이 없는데,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실 채워왔던 것도 사실인데 방송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1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거는 내가 마지막 채우고 싶었던 퍼즐 2%였구나. 이런 느낌에 정말 1년 동안 재미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도 열심히 했대. 근데 사실은 가벼운 말장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방송들을 듣고 하시는 분들 매니아들이 있어요. 정책, 복지 등등의 이런 것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화된 좀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 2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정부 1기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제 핵심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두 분 탁월한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가까이서 보고 그 헌신성에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전 청와대 행정관. 뭐 청와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있었고 또 집권당에도 있었고, 그때는 장적 총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해가지고 막 당의 회의도 막 주재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별로 많이 못 바꿨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는 부족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으라고 했는데 또 탁월한 분을 모시고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역할 분담을 해서 1년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모색을 했거든요.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얻었던 결론이 뭐냐면 이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대통령은 바뀌고 했지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운영 시스템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사이즈나 역할이나 산업적 구조나 노동 시장이나 이런 게 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대통령을 한두 명 바꾼다든지 국회의원을 좀 바꾸고 집권당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큰 틀에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넣었던 저희의 최종 결론이 복지국가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50년 동안 나아갈 방향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들뿐만 아니고 노동으로 인한 문제들, 부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들, 재벌 폐해로 인한 문제들 온갖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이었고 그 결론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 싱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연구소에서 정책위원이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를 맡아서 이제 연구를 했고 특히나 자기 분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와 같이 연구를 하니까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시스템 간의 상보관계, 예를 들면 교육정책이 노동정책과 가지는 상관관계라든지 경제정책이 산업정책과 상관관계 이 정도는 아는데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사람이 별로 없었더란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어우러져야지 국가 시스템이 되는데 바로 그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저희가 복지국가다. 보통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보편적 복지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복지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한 줄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또 혁신적인 경제를 근간으로 가지는 적극적인 성장 발전 전략을 탑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복지국가 이런 컨셉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철학과 사상적 근거를 만드는 역할들이 아마 저희가 해왔던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의사잖아요.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임상의학을 안 하고 저도 뭐 체계바라처럼 혁명을 해봐야지 그거 제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꽤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박사도 받고 하니까 야 이상희가 공부를 좀 잘하는구나. 저분의 보건정책,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가네 하니까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제가 불려도 가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마자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그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제가 정권 출범하자마자 제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제가 전반기 반 동안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을 이끌었거든요. 핵심적인 게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을 창설한 거, 그다음에 의약분업 제도를 실시한 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한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대표적인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인데, 근데 그런 거를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 분야, 산업 분야, 각 분야에 떠있는 그 민주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국정을 열심히 이끌고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져야 될까, 이가. 근데 국민은 행복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소득은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를 않고 교육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집값은 더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신 후보 시절에 제가 자문 교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자문 교수가 그때 대선 때 800명, 1000명 된다고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후보 시절에도 자문 교수가 25명밖에 안 됐어요. 정말 비주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문 교수단 회의를 소집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왜 저게 신라 호텔 있죠? 신라 호텔 옆에 그 조그마한 호텔 그 이름 뭐지? 그 무슨 타워 호텔인지 코리아나 호텔인지 자고지간 신라 호텔 옆에 조그마한 호텔 하나 있어. 그 정세균 의원이 그때 정책위원장이었거든. 그래서 자문 교수단을 모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 모여봤자 한 20명 남자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제 회의를 거기서 호텔에서 하는데 한여름에 더운데. 근데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권 세력이 됐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5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에게 또 좌절감을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낸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 전반기까지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요.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 달라요. 저는 보건복지 전문가면 또 사회복지 전문가도 있고, 노동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야에 갇혀있던 그 한계를 뛰어넘고 분야와 분야가 서로 융합하고 통섭되는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죠. 이게 복지와 경제가 하나구나. 원래 하나였던 건데, 성장주의자들이 복지를 하면 경제 성장 못한다고 분배보다 먼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지 없는 성장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배 전략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담론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게, 그때 이제 그게 200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직 적폐 세력들한테는 그게 포퓰리즘이네 뭐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건 저는 무상급식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복지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걸 되돌릴 수 없게 했던 바로 그 의무급식, 이 사건,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나중에 제가 서울대에서 열리는 학회 자리에서 김상곤 그때 당시 경기도 교육감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그분을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님이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이걸 보편적 복지로 아동들에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없이 한꺼번에 다 줄 것인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돈이 한정되어 있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학년 중에서 하위 10%, 하위 20% 이렇게 주는 이런 안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제 교육부총리께이시죠. 김상훈 교육감님이 저희 쪽에서 2007년도에 발간했던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줄 거 가면서 이제 여러 번 읽으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 개념을 보시고, 일단은 그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자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상에 적어도 아이들이 아버지 소득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치사에서 떼어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이 설파를 하고 전파를 하는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바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바로 그런 것이 급식뿐만 아니고 모든 보건, 의료, 교육, 유학 이런 일자리라든지 노보장까지 모두 다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보장된 나라가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때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설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민주정부였다면 오히려 복지국가가 물론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역설이라는 건 복지국가 운동을 그들의 그런 어떤 폐악질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지금 푸른나무 역시 예리해. 나무 훌륭한 PD예요. 말 뺏어가시려고 지금. 아니, 실제로 그래. 무슨 소린가 하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복지국가 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LTE급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건가 하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적폐가 문재인 대통령을 확실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 두 분이 그 적폐 세력으로 해서 촛불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 말 다시 뺏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출현, 요거 이제 물론 촛불과 혁명과 정권 교체와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아젠다로서 걸 수 있는 건 사실 남아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봐요. 복지국가. 예. 근데 실제 국민의 삶의 질, 그 정권 바꿔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이 없었잖아요. 예전까지는. 정권을 바꿔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거라고 하면은, 확실히 정치 역사속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라고 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임기가 끝난 후에, 모르긴 해도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닉네임을 복지 대통령이라고 얻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시작이죠,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복지의 마인드를 막 드러내면 국회에서는 스스로도 이제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이런 슬로건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바라는 지금 이 아젠다라고 그게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정도라 그러면 저는 한 1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사실 봐요. 예.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상징으로 저는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 것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고 봉하마을에 내려가 있으면서 이 집필을 쭉 하시다가 결국 이제 완성을 못하고 끝나셨는데 마지막 옥고에 썼던 구절 중에 하나가 각성된 대중의 조직적 힘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뜻을 썼는데 저는 촛불혁명의 과정을 보면서 바로 그런 것이 정말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에서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완성은 적폐를 없애고 그런 것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그런 적폐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 이것으로 한 축을 받쳐줘야지 바로 그런 시민들의 혁명의 의지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하려고 또 구체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당시에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로 계속 논쟁을 하면서 지지를 끌고 법안 하나, 큰 법안 하나 제대로 아싸리하게 통과시키기 중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일본은 또 화도 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한 명을 바꿨을 뿐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권력은 크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권력, 국회 권력, 지방 권력. 그래서 그 다음 제2의 촛불혁명은 내년 6월 달에 그 4,600명의 지방정부를 싹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정당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밥이고 민주주의입니다라든지 내 삶을 바꾸는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서 그 문재인 정부의 뜻이 지방에서 주주쭉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의 촛불혁명이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촛불혁명의 완성은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선거제도 자체도 바꾸고 이 정치 구도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복지국가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서 국회에서 누가 복지국가 잘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막 당과 상관없이 경쟁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뜻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지금 이상우 운영위원장이 약간 좀 그 흥분해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지난 겨울에 울려 퍼졌던 그 촛불 시민들의 한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촛불 혁명이 보십시오. 촛불 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분명 확실한 거죠. 자, 근데 그 촛불 혁명이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까? 그 촛불 혁명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촛불혁명 이전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촛불혁명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촛불혁명이 뽑아놓은 청와대 수준의 국회와 청와대 수준의 지방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당도 환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의원들 스스로가 환골탈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임자들도 이제는 환골탈퇴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환골탈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던 바로 그 촛불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새롭게 지방정부를 재구성해야 되고 또 새롭게 국회를 그리고 당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주도자라고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정권들이 막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온갖 피약질을 해도 지방 권력이 어느 정도는 야권에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받쳐줬죠. 완전하게 예. 그렇게 제압당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적폐청산하고 막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이제 국정원과 뭐 검찰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지방 권력의 대다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적폐 세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과 상관없이 시대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설명하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7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이야기가 지금 나온 김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저는 발전 방향이 한국복지정책연구사에 사실상 상당히 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실제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의 모든 것을 저는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정도인데 그래도 숨어있는 아직까지 방송으로 말씀 못하셨던 우리는 이런 조직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실 그런 게 없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복지국가로 선정하고 앞으로 적어도 한 50년 동안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의 코어의 핵심에 이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싱크탱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150여 명의 이 정책위원들이 주제별로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분야를 연구하고 다른 데서는 돈 받고 연구하지만 우리는 돈 내고 연구를 합니다. 각자의 대학이면 대학 또 연구소면 연구소에서 자기 월급 받으면서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또 밥 먹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이제 매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매주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발표를 한 번도 안 쉬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1년에 48회 거의 500회 가까운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책으로도 벌써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2-3권 묶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책으로 더 이상 묶지는 않고 됐는데요. 그리고 책으로 발간한 것들이 한 20여 권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보고서라든지 논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 인터넷 회원들, 정보 회원들에게 매주 10,000여 회 이상을 보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칼럼 쓴 것들은 이제 프레시안에 게재가 되면서 한 번 실리면 한 5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의 좀 진보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 교육 사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란 것을 서울에서도 거의 1년에 몇 번씩 계속 해왔고요. 또 지방을 다니면서 거의 아마 저 주요 도시 중에는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대구, 부산, 이제는 작은 그 시도 단위로 가지고 이 광명에서도 했고요. 또 그렇게 강의를 아카데미를 8강이나 10강을 하고 나면 들었던 분들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또 지역에서 모임을 만드세요.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지역 지부를 형성한다든지 복지국가 운동 관련된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일종의 상록수 같은 역할을 하시네요. 신문 그 특정 지역에 가면 어떻게 저렇게 홍준표나 박근혜를 찍지 않은 표가 저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만의 공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근간에 어떤 밑바탕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깨어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의 저희들이 이제 또 싱크탱크로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연말이 되면 해마다 모든 정부 혹은 재계 민간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경제 분야, 그다음 정치 사회 분야 크게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이 싱크탱크들 순위를 매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정치 사회 분야 싱크탱크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잘했을 때는 우리가 3위인가 4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3, 4위 할 때 여의도 연구소 있잖아요. 저게 뭐 한 10매지 했고 민주연구원은 뭐 한 30등 이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았죠, 순위가.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뭐 인정받는 싱크탱크로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연구를 잘했으라기보다는 저희가 연구 주제를 잡는 내용 자체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주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가 요구하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전 교원 숫자가 얼마나 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의 플랜의 어떤 근간들을 제가 제공했고요. 보건노조 산업노조 전국 600여 개의 소위 말해서 옛날에 병노련이죠. 병원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부 돈을 내고 또 그분들이 인력으로 보충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적정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이 환자 대비 간호사 숫자 또 병상 대비 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가 30%가 적은 것이 아니고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연구로 인지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제 저희들이 담론, 저희들이 뭐
복지나 보건, 경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모델을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이렇게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아예 바꾸자 이런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폐를 이게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사회적 공론화에 성공해가지고 마침내 2010년 10월 3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날이에요. 손학규,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대격돌을 했던 날인데 이날 당헌이 개정됐는데요. 당헌에 보편적 복지가 확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010년 10월 3일 이전의 민주당과 이후의 민주당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보수 야당 이랬습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복지효과를 추구하는 정당. 그러니까 진보, 중도 진보 정당으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우리 복지효과 소사이어티가 정치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요. 우리의 정말 소중한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게 저 시대적 조류인가 보다 유행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한나라당이 또 바꾸는 거예요. 박근혜 그때 당시에 아마 비대위원장이었을 건데 갑자기 해외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이렇게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시대에 학교 다녀봤는데 별로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2010년도 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2010년도 10월 3일 날 민주당이 당헌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두 달 지나서 2010년 12월 달에 12월 한 20일쯤 됐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는 거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노선을 천명하는데 그때는 대단했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박근혜가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야 간에 서로 간에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경쟁을 벌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그해 연말에 시사 주간지 시사인 있죠. 제가 시사인에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표지 모델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에는 김상곤이 선정되고 그리고 경제 분야에는 제가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해 동아일보가 2011년입니다. 동아일보가 10년 뒤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을 선정하는데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 제가 2번 선정됐습니다. 2011년, 13년. 이걸 전부 다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활동을 제가 대표해서 제가 대표적인 영광을 얻은 거였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좀 잘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사실요. 저희들이 출범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범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시작한 거예요. 당선되던 그해? 예, 2008년도 2월 그때 우리가 지금 사무실 마포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회원 모집하고 미친놈처럼 뛰댕겼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신자유주의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이걸 전면에 내걸고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하겠다고 날뛰던 그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우리는 사무실을 꾸리고 회원 모집하고 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10년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정부 두 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2일이면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딱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년은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10년하고는 성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복지효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저희들은요, 이 엄혹한 시기에 연구 개발하고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이 노력이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의 손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쉬게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저희 팟캐스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월이고요. 그게 또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혹하게 정권으로 있던 딱 그 시절과 똑같이 지금 했던 그 시절에 고생하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날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10주년 행사 초청 행사가 그러니까 10주년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바라겠고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팟캐스트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한들 그것이 저쪽 세력들이나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복지국가와 관련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행사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되면 저는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번에 그 미스 복지는 비슷한 문의 이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스 복지의 문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는 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보니까요. 지난 촛불 1주년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복지 방향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폭발적인 인기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담담하게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담담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이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겨우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번 치렀을 뿐이고 앞으로 제2, 제3의 촛불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니까 사람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그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편한 방송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 조직된 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싱크탱크 시리즈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복지국가 소사이티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여러분이 두 번이나 세 번 들을 때 한 번 정도는 이 좀 껄끄러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 복지국가가 눈앞에 훨씬 가까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실 때 들어오시면 참 잘 옵니다. 이렇게 재밌게 가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고 말씀을 오늘 또 들어본 즉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쉽지 10년 동안 좋은 눈치 받지 못하고 권력에 이렇게 약간 감시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서 활동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꿋꿋이 지켜오신 구성원 모두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대체로서 말이에요. 자, 행사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행사 직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해서 사업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렇게 제한을 했다가 실제 사업에서는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배당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금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진 그룹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의혹만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과 연관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전혀 사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는 로또 추첨 기계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알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일단 세르비아에서 로또 조작하는 장면이 들켜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알고 있기에 생방송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생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방송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방송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로또 기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 툭 튀어 올라오죠. 툭 튀어 올라오기 전에 돌면서 그게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야.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 거는 어떤 거냐면 숫자가 만약에 6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르비아 이 동영상을 보면 14가 있고 24가 중간에 있다고 쳐요. 근데 진행자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24를 먼저 말해버려요. 그리고 14를 말해버려요. 생방송으로 그걸 진행하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당첨된 숫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자가 봤을 때 원래는 숫자가 14가 나와야 될 건데 24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근데 14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SBS에서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녹도 당첨금 발표하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뒤에 나올 번호를 먼저 말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세르비아랑 같은 기계라고 하죠. 기계가 같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로또의 당첨 확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억들 아시겠지만 농협 나눔 로또로 바뀌면서 당첨자가 매주 많게는 5명, 6명, 어떨 때는 10몇 명도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갔었고 그전에는 2월 되는 게 꽤 많았는데 지금은 제 기억하기에 수년 동안 2월이 없어요. 그런 로또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게 도박 분야에서 사실 고객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지급하는 사람들, 돈을 내고 어떤 기회를 획득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기가 얼마나 쉽냐면, 이거는 지금도 도박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뭐 마카오나 홍콩의 도박장에서 블랙잭이나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걸 생중계를 한단 말이죠. 국내에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신 그 어떤 불법 도박장에 모여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고 그 화면 결과에 따라서 승패나 어떤 승률에 대해서 돈을 계속 내는데 실제로 돈을 따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경기장에서 그 도박장에서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마감하기 직전에 올베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축구 게임이든 야구 게임이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박이 가능한 스포츠에서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편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에서도 이런 그 공기로 이렇게 뭐 공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뭐 인터넷에서 여러 그 공학도들도 뭐 이렇게 새로운 추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는 했는데 그만큼 지금 방식이 사실 의심받기 너무 좋은 방식이거든요.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세요? 주택복권 시절에 화살 돌려가지고 쏘세요. 뽕 쏘고 그런 건 사실 조작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너무 허점이 많은 방식이죠. 매주 당첨자가 800만 분의 1 확률에서 당첨자가 몇 명씩 나오는데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바뀌기 전보다 2배 늘어났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로또를 보고 있으면 저도 로또 한참 매니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특별하게 로또를 한 사람이잖아요. 매주 10,000원어치씩 자동으로 2장을 사고 5,000원. 네, 1년 동안 안 맞춰봤어요. 나름대로 프로젝트였지. 그래서 매주 당첨됐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맞춰봤잖아요. 총 당첨금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54주예요. 1년이. 네, 50주 치면은 만 원씩 50만 원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실제로 당첨자가 만약에 10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뭐 10억씩 정도 나눠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실제 당첨자는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며. 이를테면 이런 건 가능해요. 이 얘기까지 이야기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조작하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른바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이걸 주체인데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심리 전단처럼 어떤 단이 있어가지고 로또를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말 좀 힘들다 사실. 근데 만약에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번호를 자기가 써서 내고 그 당첨금이 다시 유진그룹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면 물론 그 컨소시엄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도 이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컨소시엄에서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로비를 많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 사업자는 이익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절반은 배당금으로, 그러니까 당첨금으로 써야 되고. 한 분들 진짜. 자, 알겠고요. 일단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벌써 촛불이 1주년 됐죠. 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 JTBC 손석희 뉴스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제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 이분 아이디가 동서통합님인데요. 이분이 1주년 기념으로 전화 인터뷰를 JTBC 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녹음 전에 제가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JTBC에서 출연 요청을 했답니다.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라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날 열심히 들으신다는 그분이시죠? 예. 이분이 아마 새날, 아마가 아니라 진짜로 새가 날아든다 왕 애청자라고 저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잘 듣고 있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여기까지 짧은 인사고요. 오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제 10주년 행사 홍보는 제가 좀 다른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목소리가 엄청 귀엽다. 아, 그렇죠. 네. 이은주 씨라고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아는 이은주가 두 분 계십니다. 네. 아마 정초원 연구원이랑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탁했더니 얼른 해주더라고요. 예. 네. 자, 지난주 문제.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해야 할 피감 기간은 780개나 됩니다.
약 2주간 개별 상임위가 감사해야 할 기관은 평균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3번 5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답자 불러드릴게요. 김동숙, 하승수. 하승수 위원장 아시죠? 네, 비례연대. 이정열, 임승희, 박민우, 강지현, 김현령, 박용호, 이영아이 등 계시고요. 자, 이번 주 문제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다루어지는데요. 이상희, 이상구 이 두 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상희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그간의 시민사회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하고 이끌었다. 2번 이상구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3번 이상희 대표는 의사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학 분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4번 이상희 대표는 의학 분업의 성공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 우호 세력이 다수 형성되었다. 씁쓸한 퀴즈입니다. 씁쓸한가요? 이거 힌트를 좀 대표님이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 그런가요? 의학 분업을 의사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게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도 일부긴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같은 뭐 의사단체, 약사단체들이라도 찬반이 뭐 따로 있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의학 쪽도 사실은 가치관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게 가치관으로 인정해줘야 되는지는 뭐 차치하고요. 자, 그런 느낌이고.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에 퀴즈 문제를 우리 버터가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명 넘게 그 페이지를 봤더라고. 예, 페이지 뷰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권이 하는 건데 바깥으로는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 한쪽으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짜 고퀄의 정치 지지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촛불 시민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10월 29일이 촛불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잘못된 정권 갈아엎자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 뒤로 오는 정말 어쩌면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지도자 뽑아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지향점이기도 할 거고요. 맞죠. 지난 겨울 내내 벌써 참 1년 다 됐다는 게 참 세월이 총알같이 빠릅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보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우리 존경하는 권 PD님하고 함께 이렇게 새가 날아든다 방송한 지도 좀 1년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맘때쯤에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아, 진짜 우리도 1주년 어제 파티 한번 해요. 1주년 파티. 얼굴에 이제 막 애정애정 하시는 표정.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아, 1년을 매주 봤으니. 그렇게 하긴요. 그 우리 정이-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보는. 그럼요. 저희 무지 들었죠. 그래서 지난 그 촛불의 그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작성한 세월호 사고 상황 보고서입니다. 사고 개요와 구조 상황 아래쪽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시각은 오전 10시. 중대본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꾸며서 적은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이 10시 이전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10시에 작성 시점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그 상황복은 누가 작성했으며 그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줬냐 이런 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앞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 보고보다 먼저 세월호 사고 상황을 알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의 전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9시 20분에 해경에 전화를 걸어 여객 조난 신고가 들어온 게 맞는지 먼저 물었던 겁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운영위에 나와 YTN 보도를 보고 청와대가 9시 24분 사고를 첫 인지했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해경 말고 58분 이전에 또는 그 이전에 이게 조난됐다는 걸 청와대는 알고 있고 해경한테 거꾸로 확인하는 겁니다. 세월호 첫 보고 시각과 관련된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 최초로 소환된 장호중 검사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사 방해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댓글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장 검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응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시킨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당일부터 내리 사흘 연속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인 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피의자로 불려왔고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 검사장에게 현안 TF에서 맡았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장 검사장과 이재영 부장검사를 이번 주부터 수사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또 출국 금지로 이미 발목이 묶인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 의원들은 일요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초 국감 종료 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탈당 시점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 등 보수 통합을 시기상조로 비판하는 자강파 의원들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구심력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새 지도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등록 후보자 6명은 모두 자강파로 분류됩니다. 보수 통합의 또 하나의 축인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갈등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각 방미, 국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은 입국장에서부터 혈전을 예고했습니다. 시작하면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3일 열릴 당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최종 정리될 경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친박 청산 문제는 보수 통합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해온 만큼 정면 충돌의 결과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땡땡님의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다 생략하고 요점만. 로또 사업이 이상하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새날에서 그 의혹을 파헤쳐주세요. 우리는 주진우가 없어요. 탐사보 되는 거 못해. 예, 그게 아쉽죠. 네. 뭐 아쉽기는 야수하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주세요. 뭐 그러면 일단 결과치, 어떤 그 성과물을 내면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리고 책 내. 그러면 책 팔아줘.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로또 추격기 같은 것도 써야 돼요. 근데 로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서민들은 일종의 평생의 낙 중에 하나인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 친척분도 매주 로또를 사시는데 당첨되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냥 낙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 한 달 이상 됐는데 그래서 지금 미루다가 그 사이에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봤다고나 할까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트위터를 한번 가보세요. 트위터에 최병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또 15년째 조작, 국내 유일한 증거 소유자 최병관입니다.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이분. 알파벳 EEGWY 숫자 13. 그러니까 이분을 트위터에서 찾아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최병관님이라고 하면 이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로또 2기 사업자가 유진그룹이라는 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 주체가 국민은행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국민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통째로 주관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은행 자체도 거기에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등 강점을 나눠주는 역할을 국민은행이 하다가 그러니까 2007년 12월 2일부터 사업자가 바뀝니다.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바뀌어요. 그 컨소시엄이 바뀐 때가 공교롭게도 그 해 그 달에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오랜 시간 동안 대세론으로 달려와가지고 누구도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여권 후보인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하고 이거는 뭐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2기 로또 복권 사업자인 유진그룹의 이를테면 계약 만료 기간이 올해 12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로또를 조작해 왔는데 나눔 로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농협이 이제 그 주체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국민은행과 농협만 알고 있지 유진그룹은 모르잖아요. 유진그룹이 여러 군데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007년 12월부터 올해 2017년 1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가 바뀌면 그 서버 안에 있던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검찰은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최병관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로또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뭐 십몇 주씩 뭐 두 달씩 세 달씩 이월돼 가지고 뭐 몇천억 단위로 이렇게 당첨금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매주 10명씩 5명씩 많게는 15명씩 당첨자가 나와요. 그것도 1등이 그 6개 번호가 맞는 사람이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월된 경우가 있긴 있었죠. 뭐 이렇게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당첨금이 400억이 된 경우도 있었고 800억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매주 그렇게 그 10명 내외씩 이렇게 당첨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진그룹이에요. 유진그룹은 뭔가 제가 나름 취재해본 바로는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것, 뭔가 이렇게 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상화되어 있는 그룹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들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는 유진 기업이 49.3%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정보시스템 10%, 농협 10%, 윈디플랜 10%, SGNG 3.3%, 삼성출판사 3.3%, 빅솔론 3% 등이 주주사로 참여했습니다. 그 로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당첨금 2월 얼마 뭐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공식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로또 이름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앞에 나눔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나눔 로또다. 그래서 이게 로또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 노동이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돈 그 자체가 사업인 사업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14년 얼마 되지 않았죠. 2014년에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나눔 로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주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 컨소시엄을 만들 때 유진그룹 쪽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국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 회사가 선전됐는지를 잘 모르는데 뭔가 경력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규정상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 참여는 금지돼 있거든요. 그 로또 사업에서.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누구는 어떻게 하드웨어를 맡고 누구는 방송을 맡고 누구는 뭐 이렇게 실제 돈을 모았다가 분배해주는 역할을 맡고 하면서 그 사업 구조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게 규정인데 지금 유진그룹에서는 컨소시엄 제고 그 몇 퍼센트는 또 사회환원금으로 써야 되고 몇 퍼센트는 세금으로 내야 되고 몇 퍼센트는 또 해서 컨소시엄 사업자가 가져가야 되는 몫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로또 사업을 열심히 뭐 판촉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이익이 더 커지는 사업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순간 이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 당첨자를 많이 내서 그중에 일부를 자연스럽게 회수해 나가는. 그래서 그 배당금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배당금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희한하게 저는 몇 번 해봤어도 2개 맞은 적도 별로 없었는데 대단하네요. 8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로또를 사게 만드는 심리적 요건이 있어요. 당첨자가 매주 그렇게 나오는데 언젠간 나도 당첨될 수 있어. 그 예전에 로또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또는 그거잖아요. 정말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대박!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10억 정도 당첨금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강남의 아파트도 그보다 더 많아, 돈이. 근데 좋은 측면은 소박하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빚도 좀 갚고 학자금 뭐 빚진 거 주택 대출금 갚고 이런 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국민들의 돈을 10년 이렇게 넘는 시간 동안 10년이죠 이제 딱 2017년 12월 1일이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만약에 누군가의 손을 탔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 관련해 갖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국책 사업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덮었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뭐 로또가 다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적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의제를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로또가 한수원 논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생각해봐요. 로또 당첨 시스템이나 로또가 운영되는 그 전산 시스템 있죠. 그거를 모두 전산 개발자들한테 공개한다고 해서 누가 득보는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투명성이 중요한 곳일수록 유독 공개를 안 한단 말이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수원도 딱 그 논리거든요. 한수원이 원전 운영 방식 자체가 무슨 뭐 보안이고 뭐 국가 안보니 뭐 이런 핑계로 공개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수입에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개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나눔 로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복권방에 한번 가서 사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심하게 인터넷으로 몇 번 사봤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매주 당첨자들의 사진과 그러니까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사진하고 그 사람들이 자필로 한 줄 메모를 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다음 주에 마치 내가 될 것 같은 환상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그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왜 정작 공개를 해야 되는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이게 뭐 사실로 드러나거나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배반감이랄까요? 상실감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이 차제에 뭐 계속해서 유진그룹이 로또 사업자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12월 1일이면 계약 종료 기간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야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어 들이셨다면 계속 논란 휩싸이면서 다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최병관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또 사업을 계속 할 거면 뭐 아름다운 재단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사업권을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홍땡땡님,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다고. 주진우 기자도 없는데. 그 주진우 기자도 수년 동안 취재만 했지 어떻게 이슈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죠. 파헤쳐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파헤칠 포크레인이 없어요. 일단 우리는 간만 봤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퀴즈맨, 목소리 미남, 얼굴도 미남. 목소리도 미남인, 퀴즈맨 서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버터바람 목소리였어요. 버터바람 목소리. 그리고 이제 배신자 유배가 끝나신 대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의료계 체개발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재밌어. 쓰염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날씨가 엄청 춥대요. 밤에 엄청 추워요. 예. 제가 얘기한 대로 계절은 빨리 오고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절 시계를 저는 한 달씩 앞당겨준다고 봅니다. 겨울은 11월, 12월, 1월 그리고 2월 넘어서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죠 그거. 추석 때 몽고에서 오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 벌써 영하 20도라고 그랬더만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껌이겠어요. 껌. 예, 참 따뜻한 곳이다. 예. 제가 언제 날짜 하나 잡아서 어디 낙엽길이나 좀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겨울이 닥치면서 가을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서울 쪽에 있는 산 이쪽은 아마 이달 말부터가 단풍 절정일걸요. 단풍도 못 즐기고 지금 열심히 박근혜 석방하라고 외치시는 분도 계시고 불쌍.